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이범선님의 오발탄, 지금 시작합니다. 송철호는 계리사 사무실 서기예요. 계리사는 지금으로 치면 공인회계사죠. 거기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5시 땡 하면 칼퇴근을 하는데 계속 멍하니 앉아있는 걸 보고 사완아이가 청소를 하며 마치 나가달라는 듯이 안 나가시냐고 묻죠. 그제서야 송철호는 나가겠다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손을 씻으면서 송철호는 잉크가 퍼지는 대야에 물에 비친 자신을 봐요. 그리고는 엉뚱한 생각을 하죠. 마치 자기가 원시 부족의 한 남자이고 가족들을 위해 사냥을 나섰다고 생각하는 거죠. 곰도 멧돼지도 노루도 꽁도 다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끼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토끼보다 사냥꾼이 더 많은 상황이라 녹록치 않다는 생각, 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 엉뚱한 철호의 상상이 철호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설을 다시 읽으면 이 부분부터 가슴이 시려옵니다. 철호는 산비탈을 도려내고 형성된 판자촌에 들어섭니다. 철호의 동네죠.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요. 가자, 가자. 이 말만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외쳐댑니다. 어머니는 미쳤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던 어머니는 미친 후에는 그 목소리가 쨍쨍하고 간사하게 마치 딴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변했죠. 철호가 윗방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으니 어두운 구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벙어리는 아닌데 마치 벙어리처럼 그렇게 말없이 조용히 가죠. 5살 난 딸아이가 철호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철호는 깜짝 놀랐다가 웃어 보이려 하죠. 억지로 웃으려 하는 철호의 얼굴은 도리어 흉하게 이질어졌고요. 아이는 삼촌이 나이롱 치마도 사준다고 했고 구두도 사준다고 했다며 아빠에게 자랑을 해요. 철호는 노랗게 뜬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랫방에서는 또 어머니의 가자 가자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주 같은 소리죠. 7년째 듣고 있고요. 7년을 들어도 그건 어머니의 목소리 같지가 않았죠. 철호는 항상 저녁을 먹고 집 뒤 산등성이에 올라 바위에 앉아요.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거기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깜빡이는 네온 사인을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별을 올려다보고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찾아서 북쪽을 가늠해 보죠. 그리고는 북쪽에 있는 고향을 떠올립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철호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습니다. 낮에는 이렇게까지 멀리서도 들리는 줄 몰랐는데 밤에는 골목 어귀까지 들리죠. 집에 가까이 갈수록 어머니의 가자 소리는 더 크게 들리죠. 어머니는 정신이 나가기 전까지 항상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셨죠. 철원에는 북쪽에서 꽤 큰 지주였고요. 제법 풍족하게 살았죠. 그렇게 평생을 살던 어머니에게 해방촌은 정말 끔찍했죠. 38선이 그어지면서 다시 고향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을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고요. 어머니는 나라를 찾았다는 게 기뻐서 엉엉 울기도 하고 시집 올 때 입었던 홍치마를 꺼내 입고 춤도 추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찾았는데 집과 고향은 잃게 되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소설에서는 친절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아무래도 북쪽의 고향이었고 지주 역할을 했던 집안인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한 지주 처단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해방촌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끝까지 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6.25가 터집니다. 해방촌 바로 밑에 있는 용산에 폭격이 있었죠. 그 일대가 지옥처럼 무너져 내렸고요. 그때 철호의 어머니도 정신을 놓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38선도 저렇게 무너졌으니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7년간을 그렇게 가자라는 말, 아니 그런 소리를 뱉어내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는 이제 지금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시체에 지나지 않았죠. 윗방 아랫목에는 딸아이가 누워있고 그 옆에 아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요. 아내는 삼촌이 사온 거라면서 빨간 신발을 철호에게 보여줘요. 아내가 웃죠. 아내의 웃음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아내는 미인이었죠. 뭐 지금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미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지 오래지만요. 철호의 동생 영호가 형에게 산보 갔다 왔냐 물어요.
영호는 지금 막 들어왔죠. 영호는 초로에게 한번 제대로 멋지게 풍족하게 살아보자고 말하죠. 근사한 양옥, 멋진 문패, 그리고 자동차도 한 대 사서 하루 종일 빵빵 경적 울려대며 동네를 돌아다니자 하죠. 철호 동생 영호는 고학으로 대학을 다녔죠. 그러니까 자기가 학비며 생활비며 열심히 벌면서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자 자원 입대를 했죠. 그리고 상위 용사가 되어 돌아온 거고요. 형은 동생 영호에게 이제 술 좀 그만 마시고 술 마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만하라 하고요. 동생은 형에게 외팔이 절름발이 그런 무식하고 시시한 놈들이라도 친구라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허허 웃어버리죠. 철호와 영호 두 형제가 함께 담배를 태웁니다. 철호가 파랑새를 피우려 할 때 영호가 자신의 양담배를 권하죠. 그리고는 동생 영호가 형 철호에게 이렇게 물어요. 싸구려 파랑새와 좋은 양담배 중에 뭐가 더 좋냐고. 철호는 양담배가 좋다 합니다. 영호는 철호에게 그래서 자기는 양담배를 택했다고 합니다. 형제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동생 영호는 양심, 윤리, 관습, 법률 이따위 것들을 다 벗어던지면 조금 더 나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삶을 살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온 형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형은 약하고 양심이란 가시를 끝까지 빼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동생 영호는 법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죠. 법률은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이라 참새들에게는 제법 공갈이 되지만 까마귀 정도로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 정도로만 법률 따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똑똑하게 살아보자는 주장입니다. 영호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영호는 철호가 사랑니가 썩어서 쑤시는데도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저 참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걸 예로 들면서 형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 아픔을 참는 게 마치 치료비를 버는 것인 양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꼭 써야 할 때 못 쓰는 게 무슨 돈을 버는 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호의 말을 듣고 있던 형 철호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뚫어진 무명 양말을 봐요. 700환짜리 나일론 양말을 사면 반년은 신을 텐데 철호는 항상 100환짜리 양말을 삽니다. 양말에 700환이라는 돈을 쓸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명 양말을 신는 것은 손해죠. 철호의 삶의 현실, 그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철호는 맞은편 벽을 보고 거기에 비친 아내의 그림자를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꼽추처럼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 철호는 눈을 감고 10여 년 전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죠. 여자대학 졸업음악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아리따운 모습,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그칠 줄 몰랐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철호는 영어의 말은 모두 억설, 그러니까 억지를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비틀려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는 거죠. 영어는 비틀린 건 인정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해요. 너무 늦게 비틀렸다는 거죠. 진작에 비틀려서 뭔가 좀 내려놓고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자기 가족이 엉망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머니가 미치기 전에, 누이 명숙이가 양궁주가 되기 전에, 환도령이 내리기 전에 동대문 시장에 한 자리라도 비어 있을 때, 영호 배 안에 있던 파편이 터지기 전에, 아니 그보다 더 전에 남들 다 기피하는 군대에 자원 입대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동생 명숙이가 들어왔습니다. 철호는 늦었구나 라고 인사를 하지만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어놓고 백을 휙 던진 후 누워서 담요를 푹 뒤집어 씁니다. 철호는 언젠가 퇴근길에 본 명숙의 모습을 생각하죠. 미군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명숙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일을 회상합니다. 영호는 형에게 그만 자자고 하죠. 이제 모두가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가자 소리를 또 해댑니다. 명숙은 아직 잠들지 않았죠. 어머니의 송장 같은 손을 감싸쥐고 엄마라고 부르며 흐느낍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가자를 외칩니다. 명숙은 잡은 손을 놓고 돌아 누워 흐느낍니다. 이번에는 어린 것이 엄마를 불러요. 아내는 딸이 오줌을 누게 해주고 삼촌이 사준 신발을 보여줍니다. 어린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몇 번이고 내일 신어도 되느냐 묻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싶으면 또 일어나 신발을 만지작거리다가
또 오물오물 들어가 잠을 청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철호 가족의 하루가 끝이 납니다. 며칠이 지났죠. 점심을 먹지 못한 철호는 보리차로 허기를 달래보죠. 두 잔을 마시고 세 잔째 따르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경찰은 철호에게 영호가 동생이냐고 물으며 확인합니다. 영호가 경찰서에 잡혀간 겁니다. 명수기 때문에 몇 번 경찰서에 간 적이 있긴 했죠. 영호는 권총을 가지고 월급을 이송하는 지프차를 덮친 겁니다. 우이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잡혔죠. 마음 약해서 권총을 쏘지 못하고 그냥 잡히고 만 것이었죠. 수감되기 직전 영호는 철호에게 어린 것에게 화신 구경 시켜주기로 약속했으니 대신 좀 지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영호는 마음 약해서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지도 못했고요. 공범을 불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수감되기 전 기껏 한다는 말이 조카와의 약속을 대신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죠. 결국 버리겠다고 했던 양심도 윤리도 관습도 법률도 다 버리지 못했죠. 철호는 경찰서를 나와서 자기가 어디로 걷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걷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보는 듯 했지만 사실은 울고 있었죠. 눈물이 찝찝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집에 돌아오자 명숙이가 기분 나쁘게 톡 쏘아댑니다. 오빠는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냐는 겁니다. 집안은 옷가지들이 다 꺼내져 널브러져 있었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철호는 아내는 어딜 갔느냐 물어볼까 하다가 아무 말 않고 그냥 털썩 주저앉죠. 그때 명숙이가 철호에게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합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아이가 걸려서 지금 위독하다는 겁니다. 명숙이 얘기로는 지금쯤 아마 아기를 낳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담배를 한 대 물고 나가려는 철호에게 명숙은 돈을 챙겨줍니다.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엄마가 아기를 낳았냐고 그래서 병원에 가느냐고 묻습니다. 철호는 그렇다고 답하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철호는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간호원보다 더 담담했죠. 아내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묻지 않은 채 그냥 병원의 긴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미 6시가 지나서 사무실에 갈 필요가 없어졌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철호는 그냥 걷다 보니 경찰서 앞에 와 있었고요. 그냥 돌아서죠. 그리고 또 걷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니지만 집 쪽을 향하고 있었죠. 철호는 치과라고 쓰인 간판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만환 다발을 만져보고 치과에 들어가죠. 사랑니 하나를 빼요. 의사는 아팠냐고 묻고 또 아팠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철호는 아프지 않았죠. 아무렇지도 않았죠. 철호는 나머지 한 개도 빼달라고 합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해요. 철호는 계속 부탁합니다. 의사는 끝까지 거절하죠. 철호는 다른 치과를 찾아가죠. 그리고 빼달라고 합니다. 이 치과의 의사도 꺼리죠. 하지만 결국 뺍니다. 치과를 나와서 또 걷죠. 간간히 피를 뱉어냅니다. 엉긴 핏덩어리가 나와요. 으스스 몸이 떨리고 머리가 휑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됐고요. 어두운 거리에 전등이 들어와서 한순간 밝아졌다가 다음 순간 바로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어두워졌죠. 철호는 이 어지러움이 먹은 게 없어서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음식점을 찾아 들어가요. 음식점에 들어가 무슨 약 이름을 말하듯 그렇게 설렁탕, 이 한음절을 말해놓고는 식탁에 엎드려요. 입안에 다시 피가 고이죠.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는데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밖에 나와서 피를 뱉어내죠. 철호는 입안의 것을 뱉어낸 후 이를 뺀 자리가 또 관자놀이가 쿡 쑤시는 걸 느끼죠.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침 다가온 택시를 잡아 탑니다. 그리고 해방촌으로 가자고 하지요. 그러나 잠시 후 철호는 다시 S병원으로 가자고 외칩니다. 택시기사는 방향을 틀죠. 또 잠시 후 철호는 뒤에서 경찰서로 가자며 소리를 칩니다. 철호는 아내가 이미 죽었으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조수 아이가 경찰서에 도착했음을 알리는데 철호는 계속 가자고만 합니다. 어디로 가냐는 질문에 그냥 가자고만 하죠. 운전수는 자기 갈 곳도 모르는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다고 중얼거립니다. 철호는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죠. 가야 할 곳은 많은데 정작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는
그런 오발탄 말입니다. 교통신호 앞에서 택시가 멈추자 조수 아이는 다시 한번 철호에게 행선지를 묻지만 고개를 푹 수그린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죠.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아픈 소설은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아픈 장면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들여다보며 작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프다는 거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삶의 지표를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을 그린 이 소설. 이 소설은 1959년 현대문학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